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감정평가사 2회차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믹싱을 했고요. 요 교재도 믹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회차는 뭐 여기서 막 감정평가에서 출제가 되거나 뭐 이런 파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 문제들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이 그림은 민간 경제 주체 간 실물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단, 가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힌트를,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학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학 문제는 행간을 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뭐 이걸 도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파생시켜서도 안 돼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만 아픈 거예요. 막 왼쪽 뺨이 아파서 뭐 소송을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다. 첫 번째 힌트가 민간경제 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민간경제 주체라는 것은 가게나 기업일 거야 라는 걸 먼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물의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물의 흐름은 화폐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물의 흐름은 실제 물건, 그 시장의 공급자들이 내보내는 것이 실물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공급자의, 둘 다 이제 공급자가 되려면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이 돼야 되고, 생산 요소 시장이 돼야 되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이 돼야 된다. 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겠죠? 따라서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된다. 라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가 기업이고 나가 가게가 됩니다. 그럼 가게가 내놓으면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고, 얘는 생산 물 시장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비시장에서 임금, 이자, 지대 등이 결정된다.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인 이자, 토지의 대가인 지대 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시장에서 기업의 수요자는 가다.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가 되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A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뒤로 가면 조금 더 좋은데, 이제 조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깎이는 거예요. 가게 입장에 소득이 깎이는 거죠. 왜? 세금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효과죠. 왜? 돈을 정부한테 내고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A시장의 공급이 감소해요. 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얼, 나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B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또 가게 입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보조금을 받으면 수요나 공급이 둘 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내기는 또 뒤에 가서 또 하실 거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적인 경제의 개념은 입니다. 어느 나라가 수입관세를 올리는 것은 수입을 줄여주고 수출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수입관세를 올리면 각국의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교역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국가가 관세를 올리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은 합리적이나 전체는 비합리적인 것이 있었다. 우리가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소성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욕구가 많은 것, 기회비용, 선택시 포기한 것, 가격 탄력성은 아직 안 배우셨어요. 뒤에 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3번이에요. 장난감 회사에서 유행이 지난 장난감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총 제조 원가는 5만원이지만 처분한다면 구식이어서 2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개당 1만원을 투자해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려고 한다. 포장 변화 후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포장을 변경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기회비용의 정의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편익이. 그러면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커야 된다. 근데 최소한이라는 건 여기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최소한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암묵이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뭔가 이게 라임이 맞지 않아요? 명시, 묵시 이렇게 라임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암묵이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총 제조원가는 5만원이지만 동그라미가 이 받을 수라는 단어가 뭐냐면 암묵적 비용, 귀속이라는 단어예요.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겁니다.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귀속임금,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귀속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은 2만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개당 1만원을 투자해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개당 1만원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을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1만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두 만원 더하기 2만원인 3만원은 넘어야 이것을 포장을 변경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답은 3만원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탱크의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겁니다. 근데 풀었던 것도 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 상에 있으면 효율, 선 안에 있으면 비효율,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이다. 그 이유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가 PPC라고도 하는데 뭐 약자는 뭐 거의 안 써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는 거고, 생산 가능 곡선 우리 객관식 문제에는 전부 다 한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한 조합은 A
A, C,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숫자니까. 예, 탱크가 X가 XJ가 아닌 숫자니까 우리가 Y 자동차는 X 탱크다. 이 같다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주어진 자원을 모두 썼을 때 자원량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래서 Y분의 X. 그죠? 탱크는 이제 X분의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죠. 자동차일 때 이거고 탱크일 때 뒤집혀야 되니까. 자동차나 탱크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비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뭐 판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는 생산과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을 어느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되는 조합은 C다. C는 주어진 자원을 다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되겠습니다. 1. 갑국이 B점으로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의 조합을 변경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갑국은 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국은 B점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해야 된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을국의 XJ 1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B점보다 B'점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XJ 1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을 XJ를 늘렸을 때 YJ를 줄여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MRT XY다 이렇게 표현했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겠지만 기울기는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호는 기울기 즉 부호 말고 경사도만 보는 거다. 경사도. 그래서 경사도로 보시면 이렇게 경사도가 있고 이렇게 경사도가 있죠.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것은 B'일 때 경사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B'점에서 크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을국이 B점과 B'점 중 생산점을 선택하는 것은 생산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에 관련되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B점은 갑국에게 비효율적인 점이고 B점은 갑국에겐 비효율점이고 을국에겐 효율적이다. B점은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갑국에게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고요. 을국에게서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효율적인 점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회차에 대한 복습지를 해봤고요. 이 복습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 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빌드를 쌓는 과정이니까 차근차근 저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니까 챕터 4 이렇게 간 거죠. 챕터 4, 챕터 3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 법칙과 수요 함수, 수요 곡선 막 이런 게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뭐 이 정도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는 이 자체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다. 1. 우리 옛날에 배웠던 눈에 보이는 시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노동과 자본 같은 걸 거래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시장의 구조에 따라서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니까 부동산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항상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사려는 사람은 우리가 디맨드, 수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 공급,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 뭐가 있겠습니까? 흥정이 들어가겠죠. 그럼 둘이 이제 흥정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되면 그 거래되는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단어에는 디맨드, 서플라이, 프라이스, 퀀티티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 S, P, Q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죠? 두 번째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어야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진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할 건 뭐냐라는 겁니다. 1번이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수요 함수. 자, 함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쓸 건데, 여기 종속 변수라는 게 있고, f라는 이 펑션, 뭔가의 함수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독립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원인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인을 뭘로 잡냐? 우리가 결과를 Q, 퀀터티, 수요량, 공급량. 왜 우리가 봤을 때 수요 공급의 함수는 P0Q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P0Q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의 퀀터티, 양이 나옵니다. 그럼 원인에 이런 거겠죠. 근데 원인은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것은 이제 사려는 사람이잖아요. 정확하면 사려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야.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서 사려는 양, 이걸 이제 수요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여기가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인이 P입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프라이스에 대한 그 것들, 내 가격에 대한 인지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뭐 제가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의 이름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물건을 살 때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명품 있잖아. 명품 가방도 가방이고 그냥 가방도 가방이에요. 그런데 왜 명품에는 이 가격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가격을 주고 사는가? 분명히 그것은 가격과는 상관없는 그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이걸 샀다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경제 이론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문제점에 대해서 출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가정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우리 그래프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여기 원인인데 여기고 여기 옆에다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 뭐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내생변수 이렇게 표현해요. 내생변수. 그래프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내생변수라고 하고 그래프에서 표현하지 못한 원인을 외생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기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거니까 뭐 항상 이게 막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QD는 펑션 우리가 P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정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 이게 일반화 쓰면 이렇게 생각해요. Q는 C-P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 요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이제 주면 이게 이렇게 주는 게 함수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요.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걸 우리가 수요함수라고 해요. 수요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써요. P는 10-Q 이렇게 쓰잖아요. 10-Q. 그럼 10-Q라는 것은 지금 Q에 대해서 풀었냐? P에 대해서 풀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Q에 대해서 풀었을 때 수요함수라고 부르고 P에 대해서 풀면 이것을 역수요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수요함수다. 근데 들어보면 됐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역수요함수는 였다 그러면 역수요가 뭐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수요함수를 다르게 표현했다. 끝.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역수요함수라고 우리 간평에서는 역수요함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쓰니까 그냥 수요함수를 Q에 대해서 풀면 수요함수, P에 대해서 풀면 역수요함수다. 끝. 더 이상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격과 수량인데 둘 중에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프는 제가 OT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읽으셔야 돼요. 읽는 거예요. 그래프는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있으면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뭐다?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 가격이 변했을 때 Q는 결과.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좀 줄게요. 오늘 좀 칠판이 좀 협소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인데 우리 일반적인 함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1차 함수. 그때 우리는 0, x, y 이렇게 있었죠. 그때 수학에서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여러분 이거 수업 듣고 나서 이 책 앞에 있는 수학 상식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했던 말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우리 수학 상식을 보고 오신 분들은 맞아 이 얘기였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잖아요. 원인이고 결과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데 경제에서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얘가 원인이에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수학에서는 X축에 있는 게 원인이고 경제학에서는 Y축의 왜 원인입니까?
그걸 우리가 경제학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래서 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우리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격, 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고 부르죠. 자본의 가격을 이자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도 다 가격에 관련된 것이면 다 세로축에 쓰고 거기서부터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먼저 수요함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아까 여기 지웠지만 수요함수, 역수요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수요 법칙은 뭐겠어요? 수요 법칙은 우리는 벌써 답을 알고 있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쌀 때 사실 거예요? 비쌀 때 사실 거예요? 그렇죠. 쌀 때 구입한다. 그 말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량을 늘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량을 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관계, 반비례 관계, 뭐 음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음의 관계, 뭐 반비례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가격이 뭐한다? 이제 떨어지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요거는 이제 수요곡선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얘는 x0일 때 y0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얘가 여부터 읽어야 되고 얘는 얘부터 읽어야 된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 법칙과 수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차근차근 할 겁니다. 차근차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방금 배웠죠? 방금 P, 0, Q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얘가 원인, 얘가 결과다. 가격이 있으면 가격부터 읽는다. 그것을 경제학적 관행이라고 해요. 근데 수요곡선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뒤에 가서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걸 배우시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객관식이잖아. 그죠? 객관식은 그냥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 이론과 내가 배운 게 다르다 이런 걸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다 대부분이 이게 직선으로 그립니다. 직선으로 그려요. 직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이고요. 당연히 자,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걸 제가 다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착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미시가 시간이 좀 걸려요. 미시가. 왜냐? 노베 있으니까. 근데 이 미시를 하고 나서 거시로 넘어가면 베이스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선생님 미시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길고 거시는 미시와 비슷하거나 왜 좀 짧냐? 아예 짧지 않고 조금 짧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미시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 이 베이스가 탁 끝났으니까 여기는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죠.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얘기입니다. 수요곡선인데 이제 P0일 때 Q0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P0일 때는 Q0만큼 살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P1일 때 Q1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P1일 때는 이만큼 살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가격이 만약 이렇게 떨어졌다면 수량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반비례 관계, 역관계, 음의 관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100원이고 얘가 200원입니다. 얘가 10개고 20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읽냐? 우리가
200원일 때 10개 살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살 예정이다. 그래서 수요의 정의는 유량.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야 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샀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으로 다 찍어가지고 트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사회조사 분석론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양반들이 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개념치는 않으셔도 되는데, 100원, 200원일 때 10개 살 거고 100원일 때 20개 살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수요 곡선이 있다 읽는 방법입니다. 읽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읽는 법이에요. 읽는 법이 우리가 P에서 Q를 읽는 방법이 이제 수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의 다른 이름을 MB라고 해요. MB. MB. 자, MB라는 건 뭐냐면 마지널 베너핏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MRT 했을 때 마지널이었죠. 그러니까 M은 대부분 다 마지널로 읽어요. 마지널. 그래서 한 개인데, 한 개가 또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한 개는 이제 원추 결추예요. 원인을 추가시켰을 때 결과가 얼만큼 변했느냐, 원추 결추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개하면 원추 결추, 원인을 추가한 것을 분모에 두고 결추, 결과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를 표현을 할 겁니다.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MB는 우리가 마지널 베너핏이라고 해서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한계 편익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한계 편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원인을 추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참고로 여러분이 한계 편익은 또 한계 효용을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뭐냐면,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원인을 추가했을 때 결과가 추가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소비니까 편익이라는 걸 소비를 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요거 한계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를 한번 느껴봐야 돼요. 소비자는 최대 지불용의를 생각할까요? 최소 지불용의를 생각할까요? 그렇죠. 최소라고 답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청바지를 사러 내가 한 20만원 들고 갔어.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은 내가 청바지를 살 수 있는 최대값일까요? 최소값일까요? 그렇죠. 최대값이에요. 왜? 20만원을 넘는 청바지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읽으면 10개를 살 때는 최대 200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20을 살 때는 최대 100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우리가 수요량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Q에서부터 P를 읽는 것은 우리가 한계 편익 최대 지불용이, 그래서 고등학교는 여기서 멈췄을 거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걸 더 많이 쓸 거예요. 수요자는 이만큼의 수량의 최대 지불용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읽는 방법 뭐라고요? P에서 Q를 읽으면 나 200원일 때 10개를 살 생각이 있다. Q에서 P를 읽으면 나는 10개를 살 때 최대 지불용의가 200까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곡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요곡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란 게 있어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 자, 얘는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거고,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A급이에요. A급이에요, A급. 이제 개별 수요 곡선에서 시장 수요 곡선, 개별 공곡선에서 시장 공곡선을 도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사용하는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으로, 수식으로 또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우리가 시장을 Q 이렇게 쓰면 개별은 Q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면 개별, 대문자로 쓰면 시장. 우리 지난 시간에 W를 소문자로 쓰면 임금률, 대문자로 쓰면 임금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요것도 쓰는 형식이 소문자냐 대문자냐, 개별이냐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시장에 A와 B라는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사람만 존재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 시장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0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P0, P1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P0, P1은 중요한 게 아니고 P0, P1, 뭐 Q0, Q1 이런 거 쓸 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원점으로부터 가격이 멀어졌죠. 즉 P1과 P0 이 두 개 중에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이쪽으로 가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진다. 그러면 A라는 애가 얘가 만약에 100원이었어. 그리고 200원이었어요. 그런데 A라는 애가 나는 100원에는 200원에는 한 개를 살 거야. 100원에는 나 두 개 살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DA, A의 수요 곡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B를 봤더니 나는 200원에는 한 개 살 건데 100원에는 세 개 살 거야. D, B가 있겠죠. 여기 그렸어요. 이거 완벽한 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있다니까. 수요 곡선인데 왜 직선으로 그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왜? 그런 질문은 언젠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항상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부끄러운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질문은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틀리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에는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이 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A라는 사람은 200원일 때 하나, B라는 사람 200원일 때 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 200원일 때는 두 개구나.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100원일 때는 두 개, 세 개니까 그래. 5개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D 시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막 수식을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수요 곡선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려면 지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무엇을 더한 거예요? 수량을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의 합이다. 수량의 합이다.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되죠. 수량의 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수량의 합인데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얘는 수평합이에요, 수직합이에요? 자, 이렇게 온 거죠. 따라서 얘는
평합이에요. 자, 이 내용은 공급곡선 똑같으니까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공급곡선 할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이 시장 수요곡선이다. 요거는 문장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기억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있잖아요. 모든 문장을 다 사고할 수 없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 강의를 쫙 할 거잖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겠죠. 문제 풀 때. 그 문제 풀 때 풀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똑같구나. 나오는 선지가 반복되는구나. 경제도 그래요. 법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도 요 주제에는 요 문장을 love it,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으니까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QA라는 애가 C-P라는 걸 갖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QB라는 애가 20-P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수평합이었어? 수직합이었어? 수평합이었고 가격을 더하는 거에 수량을 더하는 거에 수량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요 둘을 더하면 Q와 Q를 더한 거죠. 그럼 얘가 Q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왜 EQ가 아닙니까? 자, EQ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잘 봐요. QA가 10개였어. QB가 20개였어요. 그럼 시장의 Q는 얼마야 돼? 30인 거죠. 이렇게 미지수로 주긴 했지만 이렇게 30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2 해버리면 어때? 15가 되죠. 평균값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Q를 더하면 얘가 A와 B라는 사람 얘가 Q 시장이 되는 거죠. Q 시장. 그럼 이제 더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더했던 것처럼 미지수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30 마이너스 2P가 시장의 수요곡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자, 우리가 P는 우리가 10-2Q고 PA는 그 다음에 PB는 QA고 PB는 우리가 20-5Q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더했네? 더하자.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산수 요쪽 저는 경제 쪽 수학이라고 안 한다. 산수란다 했잖아.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냐. 그냥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더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얘가 지금 개별 수요곡선, 시장 수요곡선일 때 우리가 이제 Q면 Q지만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가 이제 1차적으로 작업을 해줘야죠. 어떻게? 얘는 트릭을 줬어 나한테. 왜? 아, 우리 Q에 대한 거니까 Q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QA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넘기면 5-2분의 1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QB는 4-5분의 1 P죠. 이 PA와 PB가 사라지는 이유는 나중에 공공재를 할 때 조금 더 아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동일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꾸면 Q는 9 빼기 얘는 10분의 5고 얘는 10분의 2니까 10분의 7 P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개별 수요곡선을 시장 수요곡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P면
Q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Q를 더하는 거니까. 뭘 더하는 거라고요? Q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뭘 더해야 돼, 자꾸. 근데 Q를 더할 거냐, P를 더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까지 했는데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읽는 방법, 원인이 어디에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 특히 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서 경제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쭉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서 또 넘어가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